네, 오늘 일정 6월 13일 목요일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군요. 이제 막 3시가 넘어서면서 오늘 장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아무래도 시장이 좀 상당 폭으로 급락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폭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28.61포인트나 빠졌습니다. 1881.30으로 1880선대 거의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위협받는 그런 상황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5.37포인트가 빠졌네요. 540.83으로 역시 코스닥도 한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시장의 하락폭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워낙 커졌기 때문에 내일 장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13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이벤트 데이인 오늘 이 코스피 지수 하락 흐름이 깊었습니다. 먼저 오전장에서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고요. 이 가운데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오늘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오전장에서 1890선이 붕괴되면서 연중 최저치를 찍기도 했는데요. 이 업종별로는 통신 쪽만이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고 전자와 운수 장비 이어서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더 밀립니다. 28포인트대의 하락 흐름, 1880선 겨우 지지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1881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역시나 이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5일째 이어집니다. 오늘 9천억 원이 넘는 대량의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하락 부추겼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 각각 4천억 원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이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를 잡아내기에는 힘든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과 비차익 모두 매도세가 들어왔는데요. 특히나 비차익을 중심으로 한 매도 공세가 이 3천억 원 이상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흐름 짚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도 급락장이 오전장에서 연출이 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 들어오면서 장중 540선이 붕괴되는 흐름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역시나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5포인트의 하락 흐름 540선은 지지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장 초반에는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이 장강 코스닥이 빨간불을 켜기도 했는데 역시나 외국인들이 돌아서면서 밀렸습니다. 외국인은 300억 원의 매도 우위, 반면 기관은 막판 들어서면서 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87억 원의 매수 우위, 개인 쪽에서는 188억 원의 순매수세에 이어진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이 주요국의 양적 완화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과 함께 하락으로 장기발했습니다. 오전장에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이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옵니다. 1135원 선 위에서의 흐름이 지속되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 마감 종가 체크합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1원 80전의 오름세입니다. 1135원 40전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막판 들어서면서 더 밀린 모습입니다. 2%대의 급락 흐름, 전일 연중 최저치에 이어 오늘도 밀렸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135만 7천 원, 136만 원조차 지키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역시 나란히 밀립니다. 특히나 현대차와 기아차가 2%대의 하락 흐름, SK하이닉스 역시 조정세가 나옵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 흐름, SK하이닉스는 32,0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삼성생명 4%대의 급락 흐름입니다. 주당 4,500원씩 늘렸고요. 이어서 신한지주가 3%대의 하락 흐름, 한국전력 역시 1%대의 하락 흐름, 코스피 시총 12위 중에는 SK텔레콤만이 강보합권 빨간불 켜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SK텔레콤은 21만 6,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 2%에 가까운 하락 흐름입니다. 32,6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서울반도체가 1%대, 동선은 거의 3%에 가까운 급락입니다. 27,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내수주인 GS홈쇼핑은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2%대의 상승 흐름, 주당 5,900원씩 오른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통신주는 상승 흐름이 이어진 가운데 역시나 SK 브로드밴드 2%대의 강세입니다. 오늘 5,1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포스코 ICT는 전일에 이어 오늘도 밀립니다. 3%대의 하락 흐름 8,28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파트론 역시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4%대의 급락 흐름 24,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체크합니다. 삼성전자의 엿새째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오늘 IT주 전반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의 급락 흐름, LG전자 역시 2% 밀립니다. 73,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까지 모두 1% 내외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증권주 살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자 증권주 역시 급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삼성증권이 3%에 가까운 하락 흐름 47,1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키움증권이 4%에 가까운 하락세입니다. 이어서 미래에셋증권과 현대증권 가장 많이 밀렸는데 이 두 종목 모두 6%가 넘는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이어서 해운주 살펴봅니다. 해운주 신용등급 전망이 하향됐다는 소식에 오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다소 하락폭은 축소된 모습입니다. 현대상선은 5%에 가까운 하락 흐름, 한진해운은 2%의 내림세, 흥하해운과 한진해운홀딩스는 약세 흐름, KSS해운은 강보합권으로 돌아서며 장마칩니다. 오늘 11,2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중소형 건설사주 주가가 잇따른 수주 소식에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급등장이 연출이 됐는데요. 먼저 사망기업의 경우 12%대의 급등세입니다. 나흘째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 사망기업의 경우 태국 통합물관리 사업을 수주한 수자원공사의 컨소시엄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요. 울트라건설은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다소 주춤하지만 1%대의 상승 흐름, 이어서 동신건설과 일성건설은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반면 남광토건은 최근 90억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소식과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에 하한가까지 떨어지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남북회담이 전격 무산된 가운데 남북 경협주 주가는 이틀째 급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화전기가 6%대의 하락 흐름 762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보성파워텍 역시 4%에 가까운 하락 흐름, 재룡전기와 좋은 사람들 역시 추가적으로 2%대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광명전기만이 막판 들어 저가 매수세 몰리면서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신공항 관련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신공항 수요와 입지 타당성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대거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특히나 동방성기가 상한가입니다. 오늘 3,46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세우글로벌 역시 6%대의 강세 흐름, 영화금속과 두울산업 역시 1%대의 상승세는 지속이 됐습니다. 이어서 STX 그룹주 살펴보겠습니다. 이 STX 페노션 여파의 연일 하락 흐름을 보였던 그룹주, 오늘 대거 이상 급등세가 나옵니다. 이 STX는 상한가, STX 엔진은 8%대의 강세, STX 조선해양 역시 11%대의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 일부에서는 채권단의 쌍용건설 워크아웃 타결 가능성에 이 STX도 덩달아 오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빌 살펴봅니다. 오늘 게임빌 대규모 유상증자 소식에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틀째 밀리는 모습입니다. 전일 하한가에 이어 오늘 12%대의 급락 흐름, 주당 11,900원씩 밀리면서 83,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위닉스 살펴봅니다.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고에 제습기 업체인 위닉스 오늘 강세 나타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상한가입니다. 주당 1,170원 올라 9,03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지금 전문가들은 과연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는지 오늘 마감과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용준 멘토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의 하락폭이 워낙 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드리죠. 예.
일단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그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증시의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제 장중에 이제 반등을 시작하면서 좀 장이 좀 시작됐는데요. 일단 그 일본이 이제 장 시작하면서 일본이 이제 그 장중에 거의 6% 가까이 빠졌고 이제 뭐 지금 거의 한 5.4% 정도로 거의 이제 마감을 하는 것 같은데 일본이 한 5% 정도 빠지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3%대 그 급락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가 그 프로그램 매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봤었는데 결국 이제 그 장중에 그 갑자기 이제 그 베이스 차이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지수가 이제 급격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마감 지수 기준으로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이제 한 5천억 정도 좀 나오면서 지금 전체적인 좀 장을 좀 많이 그 하락시켰고 결국 이제 어제부터 계속 우려했던 게 뭐냐면 정상적인 어떤 수급이나 그런 부분에 봤었을 때는 프로그램 매도 출회될 물량들이 크지 않았다라고 봤는데 결국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라고 좀 판단을 했었냐면 결국 이제 그 삼성전자에 연결된 어떤 투기적 물량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기관들이 방어하면서 역으로 선물 매도를 하게 되면 선물 매도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결고리를 갖고 결국 이제 전체적인 수급들을 악화시키면서 지수를 하락 쪽으로 끌어내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결국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 내부의 어떤 문제보다는 그 아시아 시장에서의 일본과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급격하게 이제 시장을 좀 악화시키면서 프로그램 매도들이 지금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의 그 선물에 투기적 매도들도 일부 가세를 한 걸로 일단 좀 판단은 됩니다. 오늘 이제 뭐 금통위에서 그 금리 동결 조치가 취해진 것을 뭐 악재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뭐 지난달에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뭐 이번 달에 뭐 그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일단 판단됐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그렇게 우려할 만한 좀 상황들은 아니었던 거고요. 결국 오늘은 전체적인 이제 장의 어떤 방향들을 결국 그 프로그램 매도에 따른 그 전체적인 장이 좀 위축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더 이상 그 장을 좀 끌어올릴 만한 어떤 모멘텀들이 부재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장세를 좀 굉장히 위축시키는 부분들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가 뭐 1900선을 내준 것은 물론이고 단숨에 1880선 초반까지 그냥 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이후로 좀 더 낙폭을 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굉장히 큰데요. 한 어느 정도 선까지를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은 이제 지수의 하단의 어떤 지수 밴드를 뭐 1800이다, 1850이다, 1870이다를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는 쪽은 결국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이외에 오늘 조금 더 낙폭을 키웠던 것은 이제 자동차 그룹주,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차가 한 2.7% 정도, 기아차가 2% 정도 이런 것들이 지금 빠지면서 지금 지수에 좀 낙폭을 조금 더 키웠던 부분들은 좀 있는데. 결국 제가 볼 때 어떤 개인적인 견해들로 봤었을 때는, 빠질 종목들은 거의 다 빠졌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거고요. 오늘 역으로 마지막에 그 어떤 물량들이 튀어나오면서 그 조금 더 낙폭을 키웠던 것들은 오히려 지수의 그 저점을 좀 빨리 잡아주는, 그 방법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들을 그동안 너무 많이 가졌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부담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웬만큼 나올 만한 악재들은 거의 나왔다라고 일단 보는 게 좀 맞는 방법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선물 옵션 만기 이후 내일부터는 지수의 밴드를 갖다가 추가적인 하락폭이 깊어지기보다는 여기서 이탈 범위는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가능한 권역으로 좀 봐야 될 건데요. 결국 이제 그 지수의 하단을 완전하게 논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일본발 불확실성 그리고 미국발 불확실성 그리고 결국 이 두 가지를 지금 합쳐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지금 전체적인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금융 환경에서 유동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 유동성 축소 국면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좀 굉장히 팽배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논의를 할 때는 좀 시기상조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수의 하단은 지금 거의 근접했다라고 지금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만기일 이후의 전략은
결국은 지수를 추가적으로 하락 쪽으로 보는 쪽보다는 거의 저점권에서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준비 작업들이 좀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보유 전략 그리고 신규 매수 쪽은 아직은 조금 관망이 좀 필요한 일부 불확실성 걷고 나서 이제 그 신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술적 반등들이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이제는 좀 기술적 반등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사이클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수의 하단은 거의 근접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수를 조금 더 이제 반등권역의 단기 사이클 정도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현재 흐름에 맞지 않은 가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우입니다. 네, 특별히 오늘 하루는 더 수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수급 또 업종별 특징부터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쿼드러블 위칭데이 오늘 마감 잘 하셨습니까? 저는 마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감을 잘 하셨다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자체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1882포인트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1.4%가 빠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하지만 장마감에는 그래도 0.9% 정도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파란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파란색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건데 이럴 때 시장의 분위기는 뭐 한 가지죠. 단기 트레이딩이 답인가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몰렸던 게 바로 거래소의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외국인은 오늘도 9,500억 원을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로 좀 나왔습니다. 출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9,500억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오늘 감이 안 잡히실 건데요. 상당히 큰 돈이고 2011년 4월달 이후에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8천억 원의 매도세를 보였었죠. 그것보다 좀 더 많은 금액, 그만큼 정말 많은 금액이 좀 더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고 기간은 어느 정도 지수 방어적인 측면으로 4,800억 원 가까이 매수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주요했는데 바로 303억 원의 매도세가 출회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의 방어적인 역할을 좀 더 하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프로그램 매도세가 주를 이루는 오늘 시장의 분위기 그대로 좀 더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수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하락이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장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지금은 수출주보다는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통신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업종 자체를 우리가 좀 트레이닝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경기 순환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민감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더 보수적인 그리고 관망적인 성격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어느 정도는 변동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는데 나쁘게만 보지 말자고요. 일단은 지지가 받았다는 측면을 좀 더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일봉상으로는 쌍바닥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전형적인 개별장 장세가 내일도 연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 대해서 테마주는 좀 더 극성을 보이지 않겠나. 테마주를 하실 때는 항상 비중은 10% 내외로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만 하시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오늘장 특징주 한 3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개인빌과 GS 홈쇼핑,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빌부터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빌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 개인빌 같은 경우에 어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유상증자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오늘도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는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왜 유상증자를 했느냐는 거죠. 주주 입장에서는 투자를 위한 유상증자였다는 게 바로 게임빌의 답변적인 영향이었는데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만큼 추세 이탈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를 다시 한번 더 바닥이 나오겠구나 하고 접근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가는 종목은 가고 거기에 대해서 빠지는 종목은 하단이 어딘지 지하 12층인지 아니면 지하 30층인지도 모르게끔 내려가
내려가고 있죠. 그럼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읽어보신다면 여기서 급하게 매수를 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종목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지금 시장은 가는 종목군을 좀 더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20일선은 생명선입니다. 생명선 자체가 지금 꺾인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났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또한 상당히 큰 거래량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 부분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는 개인빌 자체는 퍼블리싱 업체죠. 퍼블리싱 업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접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외주 제작사를 맡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개인빌의 브랜드를 단다는 거죠.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그것을 유통을 한다면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좀 더 보시면 좀 좋겠고요. 그래서 요즘은 플랫폼 서비스, 카카오톡 같은 부분이 너무나 발달을 하다 보니까 게임빌 같은 게임만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들에게는 좀 더 악영향을 미친 부분도 우리가 좀 더 부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생각을 하시는 점이 좀 더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비중 축소를 조금씩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대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GS 홈쇼핑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유통주가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들이 무너지는 형국이 좀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바이오 제약 업종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대부분 CJ 오쇼핑이라든지 아니면 GS 홈쇼핑, 동서 같은 유통주들이 최근 들어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트렌드 자체는 바뀌어가고 있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시젠이라든지 아니면 젠백스 그리고 셀트리온 이런 그리고 차바이오까지 그런 바이오 제약주가 시총 상위주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제약주는 무너졌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스닥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인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연은 지금 시장에는 필요가 없다. 조연을 찾는다면 유통주라든지 아니면 통신업종이 아니었나. 그만큼 코스피에는 통신 그리고 코스닥에는 유통업종을 한 번 더 보셔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올랐던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2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적인 부분이죠. 얼마 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GS 홈쇼핑을 이용해서 제습기를 한 개 샀습니다. 생각보다 가격이 인터넷 홈쇼핑보다 좀 더 쌌고요. 실제로 이용을 해보니까 싸다는 측면이 가장 강점이 아니었나. 그러면서 일단은 GS 홈쇼핑 같은 대량 구매 그리고 대량 판매를 하는 업종에서는 당연히 그만큼의 할인율이 제고가 되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마진을 보보다는 박리담의 시기에 뭐 인터넷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홈쇼핑 이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홈쇼핑 관련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해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신고가까지도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장세가 아닌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5만 원을 뚫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만약에 뚫게 된다면 그때는 좀 더 강력하게 홀딩을 하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종목을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대글로비스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만도 그리고 한일이와 이런 기업들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운수장비 업종이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외국인이 9천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9천억을 매도를 하면서 기관은 4,850억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대형주에 관해서 지금 8,900억 원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제조업에 관해서 7,200억 원이 나왔고요. 이 말을 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출 민감 업종이었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삼성전자 전차 군단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만큼 외국인의 매도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갈 줄도 기관도 아직까지 돈의 자금에 대한 여력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뭘까? 바로 운수장비 업종이겠죠. 그래서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약간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보다는 한쪽으로 좀 쏠린 수급적인 현상 자체에 조금 쏠리는 그런 분위기가 운수장비 업종에서 좀 나타났다고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가 가장 주요했던 것은 바로 운수장비 업종. 운수장비 업종이 올랐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수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덕목이었다는 걸 좀 한 번 더 명심을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수 방어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도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제한적인 상승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제한적인 상승일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급하게 매수를 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앞으로도 운수장벽종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상당히 옥석 가리기가 힘듭니다. 10가지가 있으면 그중에 3가지 종목이 오르고 나머지 7가지는 내려가는 시장이겠죠. 확률적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과 집중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운수장벽종은 제가 볼 때는 주인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주인공을 찾아야 되겠죠. 주인공을 찾는 것은 바로 통신업종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든 시장일수록 좀 더 힘내시고요. 오늘 하루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장 특징주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 대신증권 신촌점의 박정원 대리 두 분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내일장에 대한 전략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전략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정태근 팀장께서는 저가 매수를 주의하자. 그리고 대안주와 개별 종목 대응이 필요하다. 종목은 메리츠 화재를 꼽았고요. 자, 그리고 현재 박정원 대리께서는 정책 혼란에 따른 관망세 유지, IT 업종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종목은 위니스를 꼽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제 주식을 살까에 대한 의견부터 한 분 한 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은 뭐 주식을 살까 이렇게 여쭤보신다면은 일단 뭐 섣부른 저가 매수는 독이다. 이런 말씀 좀 먼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뭐 그 저가 매수라는 것 자체가 어떤 가격 메리트가 가장 큰 부분을 좀 차지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저가 매수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무엇 때문에 빠지는지를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 시장의 어떤 삼성전자를 비롯된 어떤 자금 이탈이 이제는 뭐 신흥국, 그러니까 이머징 국가들의 자금 이탈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CDS 프리미엄이 상당히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흥국에 투자하기 위한 위험도가 그리고 리스크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접근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CDS 프리미엄 그 동향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차트 좀 먼저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어떤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4월달 같은 경우 1900포인트까지 지수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좀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전 저점을 지킬 것이다. 그런 많은 시장 전문가들의 어떤 전망이 있었지만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 그러니까 4월달에 주가 하락했던 시점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시장이 하락한 시점을 좀 관련 있게 좀 보게 된다면 CDS 프리미엄이 좀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그 작년, 그러니까 2012년 6월달 이후에 CDS 프리미엄인데요. 근데 지금 보셔야 될 부분은 올해 3월달부터 추이를 좀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올해 4월달에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86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CDS 프리미엄이 안정을 찾아가게 되면서 시장을 반등을 줬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자, 1900포인트를 지지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여기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4월 달에 86포인트까지, 86bp까지 올라갔던 CDS 프리미엄이 이번 달에 92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4월 달보다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시장 리스크가 그때보다는 지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진과 같은 어떤 하락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박스권은 이미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도 이전에 시장이 급락했을 때를 제가 좀 참고를 하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 2011년 8월 달입니다.
자, 2011년 8월 달에 코스피가 2200포인트, 215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까지 가파르게 하락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상당히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두 달 동안의 어떤 하반경성이 나오고 난 뒤에 시장이 좀 반등을 줬는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볼 부분. 2012년 5월 달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 자, 2000포인트에서 시장이 18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대하는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급락하고 난 이후에 두 달 정도의 어떤 하반경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시장이 반등을 줬다는 겁니다. 자, 공교롭게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급락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1년 8월달 그리고 2012년 5월달 이렇게 두 번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 6월달에 급락이 나왔는데요. 자, 2011년 8월달 같은 경우는 50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2년 5월달 같은 경우는 200포인트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120포인트 정도 13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리스 때와처럼 200포인트가 넘는 그런 하락은 좀 나오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0포인트 전후 그러니까 130포인트에서 한 170포인트 정도 전에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한 1860포인트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 노리신 분들은 어쨌든 2011년 8월달 그리고 2012년 5월달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렸듯이 하반경성이 먼저 나온지 여부를 좀 보신 다음에 저가 매수가 조금 유효하다 좀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1900포인트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1860포인트 전후에서 이제는 하반경성이 나온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저는 섣부른 저가 매수는 독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코스피는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1880선까지 밀렸기 때문에 그 낙폭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를 지금 논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이겠다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던 것이 코스닥이고 보면은 오늘 코스닥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냥 540선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지지를 해주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은 상대적으로는 가져볼 만하다고 봅니다. 어떨까요? 네, 이 부분도 어떻게 순수하게 좀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월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월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은 2009년 5월달 이후에 지속적으로 540포인트가 장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4년 만에 이제 돌파를 했어요. 4년 만에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게 돌파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540포인트를 일시적으로 지키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급락은 누가 보다 뻔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떤 저 같은 경우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지지할 가능성이 좀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거 다 빼고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렵게 돌파를 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강력한 저항 때는 당연히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이 돌파를 했을 때는 또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이탈할 가능성은 저는 좀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봉상 540포인트를 지켜주게 된다면은 코스닥 시장은 조금 코스피보다는 더 빨리 조금 안정을 찾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제시해보자면은 어쨌든 코스피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수주주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시장에서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코스피 시장 내에서 대형 수주주 외에 어떤 섹터 쪽으로 가령 예를 들면 통신 쪽이 될 수 있겠죠. 통신 쪽에도 대안이 되듯이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안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볼 때 이 두 가지 증거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저는 조금 540포인트 지지에 조금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박정원 대리님의 의견을 또 듣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출구 전략 논란과 함께 국내 시장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매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미국에서의 출구 전략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을 기점으로 미국채 10년물의 금리가 상당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초에 1.6%대에서 움직이던 금리가 어제 기준으로 2.2%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수익률이 올랐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향후 있을 연준의 국채 매입 규모의 축소를 반영한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출구 전략을 통해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확장적 통화 정책이 축소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다음 주 18, 19일 양일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연방준비위원회의 보다 명확한 입장이 확인된다면 그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면서 일단은 관망세를 유지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인데요. 네.
6월 5일을 기점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5일부터 대량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원인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를 이렇게 대량 매도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당초 삼성전자의 2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을 8천만 대 수준으로 예상을 했는데 해외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그 예상치가 6,500만 대 수준까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향후 이제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의 상당 부분을 보급형 스마트폰 시장이 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예상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을 심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업체들도 같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2분기 실적이 확인될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관망세를 유지를 하면서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 선정법입니다. 정태근 팀장의 종목 선정법은요?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안 좋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조금 힌트를 좀 드린 것 같아요. 대안주라든지 아니면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차트 분석으로 인한 어떤 기술적 대응이 원활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시장 접근하시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장 좋은 대안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가장 좋은 대안은 하방일성을 기다리게 되면서 종목 접근을 자제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너무 강조하기보다는 그래도 시장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보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도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어떤 기술적 대응이 자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급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한 어떤 종목들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과 어떤 반대 움직임을 보게 되면서 신고가를 형성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본 것도 좀 유효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 대응 같은 경우는 전체 포트에서 한 20% 내외에서 조금 현금을 조금 확보하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됐던 경험들을 상당히 많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떤 한번 예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저는 오늘 그 방송에서 네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메리츠화재, SK 브로드밴드,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아프리카 TV 이런 종목들 한번 선정을 해보고 싶어요. 자, 먼저 차트를 좀 보면서 이 종목들을 선정한 이유들을 한번 제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프리카 TV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어떤 비교를 해보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수급을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1차적으로 이 녹색 선이 기관의 수급인데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좋고요. 그리고 빨간색 선이 외국인의 수급인데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초대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급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좋은 종목을 접근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에 부합하는 종목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을 보게 된다면 한국항공우주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오늘 5일선, 21선 바짝 접근을 하게 되면서 좀 하락하는 것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됐었지만은 바로 회복을 하게 되면서 저는 종가를 회복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급을 보게 된다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빨간색 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 선도 마찬가지 우상향을 하고 있던 것이 가장 큰 메리트라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 6월 10일 이후에 기관이 어떤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기관들이 이런 극단적인 매매 패턴을 왜 볼까요?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어떤 대안주를 마찬가지로 이제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과 좀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런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SK 브로드밴드를 좀 볼 건데요.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피에서 통신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듯이 코스닥에서 조금 대안 종목을 볼 수 있는 부분이 통신 서비스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SK 브로드밴드도 마찬가지로 어떤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과 연관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어떤 대안이 될 만한 종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를 방금 말씀 좀 해주셨는데 그거와 마찬가지 볼 때 보험주도 마찬가지로 부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메리츠화재라든지 그리고 LIG 손해보험 그리고 동부화재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네 종목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시장의 대안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참고를 하시게 되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 포트에서 20%인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한 종목만 보게 된다면 5% 이하에서 조금 단기적인 대응이
필요한 종목들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대한미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대응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한 장세다. 다음 주까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박정원 대리께서는 IT 업종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당부하시는군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국내 증시에서 IT 업종 종목들에 대한 조정이 상당합니다. 삼성전자의 향후 스마트폰 판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 부품주들 또한 상당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2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조금 보수적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6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증시 상황이 답답한 상황에서는 지수와 개별적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그런 특히 계절적인 성격을 지닌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전략일 수 있겠는데요. 최근 제습기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위닉스라던가 아니면 빙과류 관련 매출이 기대되는 빙그레, 여름 휴가철 맞아서 이제 여행객 증가가 기대되는 대한항공 등과 같은 종목들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뭘 살지 궁금한데요. 정태근 팀장께서는 조금 전에 잠시 언급하셨던 메리츠 화재를 오늘의 종목으로 선정하셨군요. 네. 아무래도 조금 앞 섹터에서 좀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시장의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좀 대안이 될 만하면서 조금 소폭이나마 조금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메리츠 화재를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통신업종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선방하락을 하고 있는 섹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시장에 잘 아시다시피 기준금리 동결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미국의 국채금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고채 금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리와 어떤 그 보험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일단 보험주의 어떤 그 투자 섹터를 보게 된다면은 한 80%가 국고채라든지 이런 그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채권 매매를 통한 어떤 수익이 아니라 채권을 보유하고 난 이 이표채 수익률, 그러니까 이자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자 수익이 상당히 큰데 최근에 와서 이런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이런 이유 때문에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떤 국고채 금리 동향을 잠시만 좀 보여드리고 다음으로 좀 연결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국고채 10년물 금리 좀 볼 건데요. 지금 그 화면을 좀 같이 만약에 좀 보게 된다면은 4월 30일 이후에 국고채 금리가 상당히 가파르게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날 2.77%였던 국고채 금리가 지금 현재 3.3%까지 현재 상승을 했는데요. 0.6%는 상당히 큽니다. 보통 60bp라고 하는데요. 0.6%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연 이자 수익이 3.3%까지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호재가 되고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를 통해서 어떤 판매 체면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수급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수급도 간단하게 보게 된다면은 기관 쪽에서도 특히나 연기금의 어떤 매수가 상당히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좀 메리트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을 볼 때도 21선이 지지받고 누가 보더라도 N자형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뭐 오늘 금일 종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금일 종가인 13,400원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인 14,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있는 12,800원에 설정을 하고 다음 주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먼저 메리츠 화재를 종목으로 들었고요. 자, 계속해서 박정원 대리께서는 위닉스를 준비하셨네요. 계절에 딱 맞는 그런 종목인 듯 싶습니다. 네, 제가 이번 주 추천드릴 종목은 위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마케팅 활동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회사인데요. 1973년에 설립되어서 주로 냉장고용 냉각기나 에어컨용 열교환기 같은 부품을 만들다가 점점 이제 제습기나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의 완성품 쪽으로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국내 제습기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 제습기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로서 점유율 1위 업체고요. 최근 우리나라 기후가 상당히 덥고 이제 습기가 많은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기후적 요인이 제습기 시장 자체의 파이를 키우면서 제습기를 생활 필수품으로 인식시키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김치냉장고가 출시되었을 당시에도 저걸 과연 누가 사서 쓸까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요즘 가정집에 보면 김치냉장고 한 대씩 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쓰는 집은 2대, 3대까지도 쓴다고 합니다. 국내 제습기 보급률이 현재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긴 했지만 향후 성장성을 보았을 때 상당히 유망한 종목으로 저는 이번 주 위닉스를 추천드립니다.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잡아봤고요. 손절가는 7,700원 잡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뭐 사실 그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들 그 변한다 그러죠. 그 전에 좀 제습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고 계신 분은 저도 그랬었는데 뭐 한 1, 2년 전부터 이 제습기를 쓰다 보니까 야, 이게 뭐 에어컨보다도 오히려 집안이 좀 뽀송뽀송해지니까 더워도 좀 덜 덥게 느껴지고 그래서 전기도 좀 더 절약하면서 아주 좋은 기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제습기 시장과 관련해서 박정원 대리께서는 위닉스 종목을 상당히 유망한 종목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천 종목 AS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은 이제 오늘 처음이기 때문에 AS를 할 종목이 지금 없고요. 네, 다음 주에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원 대리님의 AS 듣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KH바텍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난주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관련 부품주인 KH바텍도 크게 같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이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KH바텍이 물론 삼성전자에도 케이스를 납품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애플이나 블랙베리, 아마존 등과 같은 해외 업체 쪽으로 이제 거래선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조정에 따른 동반 조정은 어느 정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거래선에 따른 이제 수익성 확보가 상당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에 대한 이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보유를 하면서 자, 손절가를 이탈하고 나서 지금 다시금 조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주가 조정은 상당히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네. 바로 뒤에 이제 해외 거래선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바로 회복을 했고요. 향후에 이제 성장성 또한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번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손절가 부분에 이제 뭐 근접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뭐 시장 전체 어떤 좀 특수한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함을 토로도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께서도 지금 작금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다이렉트 전략은 박정원 대리 그리고 정태근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장 내일장 6월 13일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크게 열었다는 점에서 오늘 좀 의미를 부여해 볼 만한 날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니까요. 내일장까지 좀 지켜보고 시장을 좀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긴 호흡을 한번 가지고 대응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지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좀 밝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